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 아, 주식은 성장주로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성장주에 이제 좀 우리 업종 관련돼서 또 매크로 환경과 크게 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업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이었죠.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미국 중심의 새로운 어떤 공급망 재편이 시도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또 이로 인해서 제일 좀 유망한 앞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어떤 기대도 있는데 이런 기대들이 좀 근거를 갖고 있다 보시는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IPEF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미국이 딱 들고 나왔을 때 이거 뭐지?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과도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있었잖아요. 네. 상해, 북경 이런 식으로 그 봉쇄 조치를 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서방의 그런 틈만 나면 이제 중국 제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칩4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상해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물류 1등이잖아요. 옛날에 싱가포르 항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잽을 날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봐봐, 봉쇄하니까 너네들 공급망 차질 이런 거 생기면서 힘들지. 예. 그런 잽을 날리니까 또 미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제는 세계 공장을 우리가 인도로 한번 옮겨볼까? 예, 인도, 태평양. 그러면 뭐 동남아도 보면 풍부한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하면서 잼 날리고 막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이고 인도가 지금 14억이 됐어요, 벌써. 그러면 중국을 대체하는 거대한 세계 공장 역할을 할 국가가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도 그렇고 구글의 CEO 뭐 전부 인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인도가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미국 기업들의 콜센터가 다 인도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IPEF라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딱 들고 나오면서 중국한테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라는 걸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제1 수출 품목이 반도체잖아요.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새로운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고 전기차의 배터리를 우리가 또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경제 프레임의 변화에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반도체도 지금 거의 뭐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점화되어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를 비롯해서 전해질이라든지 중국이 아직까지 들고 있고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이제 약간 그런 소재에 해당되는 거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게 되게 고부가 가치 제품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그런 거를 무기화할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뭐 그런 조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뭐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이렇게 크게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좀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경학적 의미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열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IT 과대 낙폭 업종을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의견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업종들이 언급되고 있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당연히 하고요. 뭐 PCB, MLCC, 뭐 동박 등등의 여러 가지 뭐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 저가 매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떤 업종이 과대 낙폭 업종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IT 업종들이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최고의 호재는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의 호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우려, 금리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싸지면 무조건 이제 싼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싸졌는데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연말에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백화점의 문을, 셔터 문을 확 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뛰어가잖아요. 오픈런을 할 때 그럴 때 뭘 사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루마리 휴지 사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희소성이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러면 희소성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IT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뭐 이거야 뭐 중국에서 얼마든지 만드는데 그런 제품인지 아닌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해요.
생각합니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 미국 주식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만 거의 40% 빠졌다가 지금 소폭 이래 반등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중국에서도 뭐 노광 장비하고 뭐 반도체 설계 기술 대단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낙폭과대한 거에서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방금 또 언급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MLCC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거기에도 MLCC가 많이 들어가는데 세계 1등 무라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삼성전기 이 영역은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이 못 쫓아와 부분이거든요. 디스플레이 1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패널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사러 들어가는 거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두루마기 휴지 사는 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1등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 또는 미국 주식을 사시더라도 여전히 이제 중국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명품 기업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ASML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IT의 어떤 전통적인 투자 방식도 있지만 이제 뭐 지금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미래 투자를 과감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아크 ETF를 비롯해서 뭐 수없이 뭐 우리나라만 해도 메타버스, 우주, 수소도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최근엔 또 UAM도 다시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요. 이렇게 좀 먼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테마 투자.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그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 모은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 주식은 성장주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장주에 뻥카들이 많아요. 성장주를 사실 때는 그게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침투율. 그게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침투율이 1% 정도 주변에 이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 쓰기 시작했을 때 사셔도 돼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여행 5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이제 3년 저는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3년 뒤에 과연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 10,000명 중에 100명이 이 새로운 제품을, 서비스를 이용할까 생각하다가 아닌 건데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하면 안 쳐다봅니다. 우주여행 저는 아직까지도 5년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UAM 도시항공 이제 드론 같은 걸로 해서 여기 이제 여의도에서 딱 해가지고 이까지 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5년 안에 될까? 5년 안에는 어렵죠. 5년 안에 현실화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보류하자.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산업이 실제로 성장성은 갖추고 뭐 스토리 라인은 있지만 그 스토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그 산업이 실제 성장하더라도 지금의 관련주들이 그때 진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점검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드리는 게 99년, 2000년 초에 닷컴의 대장, 지금의 앨런 머스크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야후의 제리 양이었어요. 들어봤네요. 네. 근데 야후가 2000배, 3000배 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경제학, 경영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꼭 반드시 1등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저 시장이네 하면서 두 번째 들어온 선수가 1등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1등이 원래는 노키아였어요. 블랙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에 1등이 되겠구나 했다가 애플이 1등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장산업 뭐 좀 꿈의 주식 하실 때는 반드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1등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성장주 섹션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는 거의 가치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보면은 막상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서 뭐 PR도 실제로 그렇게 뭐 엄청 높진 않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지금 에너지 관심이 또 많으니까 따로 여쭤보고 싶어서 자 러시아 리스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우려는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지금 끝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보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러시아 전쟁하기 전부터 오르기는 올랐었어요. 네. 2020년, 21년 가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중국에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과거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던 2010년, 11년도에 그때 유가가 리만 사태 터지고 36불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110불 가는데, 그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유가가 146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2006년, 7년도에 최고의 대장주가 그때도 동양제철화학, 지금의 OCI가 태양광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거의 20배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유가가 확 꺾여버리니까 또 주가가 박살났다가 유가가 올라오니까 또 올라왔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 시장 괜찮네 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입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박살나 버렸죠. 그냥 물렸죠. 고점 대비 80% 이상 주가가 빠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해야 돼요. 코카콜라? 내년에도 그 정도 팔릴 거고, 애플, 아이폰, 애플의 서비스 매출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올 거야. 내년에 갑자기 이익이 반토막 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살 때 저는 그걸 제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뛰어나냐 아니냐. 그러면 네. 재생에너지는 여기서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유가가 확 빠지고 이랬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튈지 모르죠.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면 주린이 입장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런 주식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주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높은 PER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낮은 PER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낮은데 다 이유가 있다. 테슬라 말씀하셨으니까 2019년도에 처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요. 네네. 흑자 전환을 하면서 2020년, 21년도에 주가가 빵 뛸 때 PER을 보면요 200배가 나와요. 아니 포가 200배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정확하게 이익의 증가율이 200%가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PEG라는 지표로 네네. 얘기를 하죠. PER을 EPS 성장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PER이 200배면 너무 이게 고평가된 거 아니야 했는데 200%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PER이 10배인데 보니까 이익 증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 기업은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익 증가가 그만큼 PER만큼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옷도 음식도 과일도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싼 데는 또 이유가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장이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를 이겨낼 투자 전략을 사실 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상의 걱정거리를 내가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싸고 비싼 그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는 사이클 산업이 많아요. 반도체부터 그죠. 사이클 산업은 PER보다는 PBR, 내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PBR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PBR은 0.9에서 1.1 사이에서 이제 정규 분포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비싸질 때는 PBR이 1.2까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싸질 때는 PBR이 0.8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지금 PBR이 0.9가 안 되거든요. 0.9가 안 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칙이 0.9가 안 되는 구간을 자주 주진 않아요. 그렇게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거 아닌데 0.9 밑에서는 그냥 무섭더라도 용기 있게 사고요. 그리고 1.1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좀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평생 가져가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 우리 전문의 말씀하시는 전략들 정직한 전략이잖아요.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요. 주식시장 관련된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실적 그리고 종합적인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